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바이든 연설이 있었죠? 그 내용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은행이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밝혀내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바이든의 언급이 저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요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연금 예를 들어서 예금자들 뭐 보호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쭉 했고, 근데 뭐 채권 투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고요. 다만 제 귀에 꽂힌 것은 금융위기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 대놓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해석이 되겠죠. 바이든은 2024년 하반기 무렵에는 미국 경기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금융위기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화들짝 놀라서 지금 연설을 한 것이죠. 지금 일반적인 스탠스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뭐 지금 5.5%까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죠. 뭐 하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동결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24년부터 인하를 하는 그런 뭐 지금 시장 컨센이 가장 많고요. 뭐 이런 스탠스가 사실 금융위기 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SBB 사태로 이번 변수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급하게 이런 파산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미국 정치권에서는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어제 바이든의 연설에서도 이번 은행의 부실의 문제를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이제 사실상 경제 문제를 대선 국면의 이슈로 확대하려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연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는 당장 뭐 6월 무렵부터 본격화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공화당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꽤나 큰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뭐 결국에는 합의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노이즈들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 누가 살 것인가? 지금 특히 이제 강달러 시대에 말이죠. 뭐 이런 의견은 저희 지난 영상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둔 최고 권력자의 다급한 연설이었습니다. 핵심은 금융위기 없다로 단언을 하다시피 지금 시장의 불안을 지금 달랬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사실상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노이즈가 어제 연설로 뭐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형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은행 간 서로 신용거래를 경직하게 만들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의 연준의 조치를 보면 어떻게든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신용경색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예의주시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인출, 뭐 뱅크런이죠,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유사한 은행에 맡긴 자금을 계속해서 보관할 여유가 없죠. 뭐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바이든의 언급이 있었지만 그걸 받기 위한 불편함 또는 뭐 시간적인 그런 손실도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은행주들이 급락한 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잠정적인 지금 손실 영역 확정은 아니고요. 평가 손실이 6,20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확인이 되죠. 뭐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은 뭐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의 연설에 있어서 뭐 제가 중점적으로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세금이 아니라고 재차 이제 강조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어제 영상에도 있지만 연준이 발표한 BTFP라는 지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재무부와 미국 재무부와 외환 안정기금, 그러니까 ESF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안정기금을 요 부분이죠. ESF. 이거를 사용해서 재무부 지급 자원으로 이렇게 정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세금이 아니냐? 바이든 얘기는 채권으로 지금 재무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은행 간의 보험으로 뭐 처리를 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단기간에 브릿지 론 형태로는 이렇게 불가피한 재무부의 ESF 외화 안정 기금이 필요하다, 투입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예금자 보험, 은행 간 가입을 했던 보험을 통해서 뭐 손실을 뭐 보상을 받는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릿지론 형태로 단기간에 국가 재무부, 미국 재무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은 자꾸 세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바이든의 그 인식을 조금 깊게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자금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세금과 국채는 다르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좀 이 논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의 연설은 예금자를 전액 보호하겠다, 은행 파산을 막겠다, 대신 은행 파산에 있어서 은행에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은행들의 지금 보시게 되면 평가 손실액은 상당히 증가를 했고 결국에는 이 부실 은행이죠. 이런 부실 은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도 언급했지만 불가피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이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실 은행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 돈을 찍어서 지금 부실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세금이 아니고 국채로 막았다. 뭐 이렇게 바이든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강달러 시대에서 물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화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부의 정책은 통화량을 줄이는 스탠스가 아니라는 것에 있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된 재무부의 재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자 국채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입 세출에 초과되는 그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충당된 재무부의 재원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런 ESF라고 하는 지금 긴급 프로그램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외화 안정기금입니다. ESF요. 근데 사실 이 ESF는 달러 가치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외화 안정기금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달러 또는 환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시장의 보증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의회에 그런 승인 없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브릿지로는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 자금의 특성을 이해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긴급하게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코로나에도 이 자금이 지금 많이 쓰였죠.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손실로도 이 자원이 조금 활용이 됐고요.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재무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뭐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대출 보증, 지원 투자를 했던 그런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회사채라든지 CP라든지 뭐 ABS, 뭐 유동화 자산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입니다. MMF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긴급 유동성 대출의 대상이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긴급 대출을 받았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회사채라든지 뭐 ETF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BS 유동화 자산이죠. 뭐 실질적인 지금
매출채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CP, 회사채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ABS라든지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인정해주고 달러로 바꿔주겠다라고 단조롭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지금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의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경우 반드시 국채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하게 회사채라든지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서 달러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되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인데 사실 이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본 국채 이외에도 뭐 심지어 주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엔화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까지 확대될 거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재무부가 현재 긴급하게 투입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영역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까지 논리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재무부는 지금 연준의 이제 적자 국채 운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금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제 언급했던 이 정책이나 지금 바이든의 얘기나 모두 지금 재무부의 적자 국채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운영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에 불과하죠. 근데 사실상 지금 정부의 적자 국채 운영은 고물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강달러인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지죠. 어제 SBB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든이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은 뭐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가를 뭐 어느 정도 유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곧 장기적인 2% 목표 수치는 어느 정도 좀 상향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2% 인플레이션 수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대 심리가 반영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요. 연준의 목표기도 하고. 한마디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재무부의 적자 국채 운영은 사실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는 재무부의 발행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죠. 이는 더 큰 적자 국채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빚을 빛으로 갚는 한마디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형국으로 지금 재무부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근본 이자에 한정돼서 가능했던 경제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 재정이 기본 자본주의의 스탠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겠다고 한 연준의 지금 자산 축소는 결국에는 이 본원 통화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본원 통화라는 것은 이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것을 줄이겠다라는 것인데 통화량은 어느 정도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을 줄인다는 게 이제 본원 통화를 줄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급준비금이 앞자리가 바뀌어서 2조 달러까지 2조 달러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준의 목표는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죠. 근데 예전에는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연준이 자산이 늘었죠. 즉 자산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었을 때는 본원 통과가 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중에 바로 풀린 게 아니고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이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을 합친 본원 통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생통화죠. 그러니까 파생통화가 합쳐서 대출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몇 배나 증가된 통화량이 M2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말은 상업은행들도 대출 여력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2 증가율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시죠. 일맥상통하고 통화량이 마이너스로 이 전환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물가도 잡히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수치 뭐 복잡하게 뭐 오늘 저녁인가요? CPI도 나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화량이 줄면 물가는 잡힌다고 이해를 하는 게 뭐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살펴봤던 연준의 지금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늘 바이든의 뭐 정책 내용 등을 통합해서 보면 이는 뭐 지금 적자 국채 운영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뭐 지금 적자 국채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의 높은 금리 인상은 오히려 높은 고금리 유지가 고물가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지금의 고물가를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재무부의 적자 국채 운영의 지속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궁극적으로는 장기 목표치인 2%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절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풀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 인상을 유지하면서 재무부는 적자 국채 운영을 지속하는데 이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높은 이자는 부담되고 더 큰 적자 국채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늘렸는데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그런 형국이 취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가를 잡는 핵심은 통화량 통제에 있었고 그 통화량 통제는 국채 발행량을 조절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재원을 찍어서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든이 뭐 세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채권을 발행된 재원이다. 왜냐하면 적자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 은행의 신용 파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뭐 이런 목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 뭐 강경 기조죠. 이게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이든이 나서서 금융위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언급을 뭐 한 거라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뭘까요? 물가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뭐 CPI에 대해 관심이 좀 높긴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뭐 지금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미국 정부와 바이든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준이 뭐 글쎄 뭐 FOMC를 앞두고 뭐 다양한 지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선물에서 보는 23일 지금 수치가 4.75에서 5.0이죠. 0.25%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가장 많은 지금 의견을 주고 있죠.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5에서 5.25였는데 빠르게 조정이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동결이죠. 동결에 대한 비중도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는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뭐 70년대처럼 떨어졌다 다시 올지언정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언정 지금 스탠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시스템 안정에 더 치우쳤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오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TMF, TLT 투자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뭐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 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